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냉방병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밖은 이렇게 더운데 또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추우니까 그 온도차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데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온도차가 커지면 마음의 병이 생기기 쉬운데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춥거나 뜨겁지는 않은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따뜻하신가요?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투자의 신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 짚어보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해결책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질문 받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유튜브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고 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질문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도 밖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시장은 오늘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빨간불 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출발하도록 할게요. 하늘이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라면 먹고 챔피언님도 보이고요. 작은 소나무님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샤이니즈백님 안녕하세요. 뽀행 운용용님 하고 인사해 주셨고 살련님, 윤수짱, 월천님, 마마존님의 이름도 보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는 시간이니까요.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궁금한 부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올려주셔야 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 받기 전에 우리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OMC 의사록은 어제 발표가 됐고요. 네. 결국에는 경기 침체보다는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에 조금 더 중점을 주면서 물가 안정에 또 힘을 쓰겠다,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겠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시장은 좀 환영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의 이슈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가 가파르게 전개가 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강화에 따라 가지고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최근의 시장의 이슈는 지금 경기 침체 쪽에 지금 시장에서 공포감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 자체가 경기 침체가 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이슈다. 현재 시장은 결국은 경기 침체가 정말 사실적으로 진행이 좀 될 건지 만약에 침체가 된다 한다면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경기가 나빠질 건지 또 경기가 침체 기간이 얼마만큼 길어질 건지 맞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전개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첫 번째 시간에 저도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예, 그래서 현재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쪽이고 반면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피크 아웃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빠르면 7월달 내지 8월달 정도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인가?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6.0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이번 주에 이달 7월달에 발표된 거는 6월달이니까 5월달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표가 5.4였거든요. 5.4 정도 돼서 네. 5.8 정도로 예상했는데 6.0까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도 여전히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한국에서 전망은 6월달 정도까지는 물가가
6% 중반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근데 6월 달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7월 달부터는 약간 꺾이지 않겠는가. 그렇다 전망도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미국의 부분인데, 일단은 경기 침체와 관련된 게 이슈라고 그랬으니까,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쪽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판가는 것 자체는 결국은 GDP 성장률로 판가름하는데, 현재 미국이 1분기 GDP 성장률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마이너스 1.6입니다. 1.6이고, 현재 2분기가 지금 전망치만 나오고 있는 쪽인데, 일부에서는 최근에 나온 쪽 보기 이따 좀 펼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이거 뭐 편지 좀 볼까요? 네. 이게 이제 2분기 GDP 성장률, 최근에는 마이너스 1.0, 원래는 0.4 플러스 0.3이었거든요. JP모건에서 지난주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1.0, 마이너스 1.0 역성장할 거라는 전망이었는데, 최근에 이번 주에 나온 애틀란타 여는 쪽에서 전망치로서는 마이너스 2.1까지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그러면 2분기 연속 지금 역성장이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따지면 2분기 연속 역성장이면 경기 침체입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2분기 때 정식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면 경기 네. 침체에 빠졌다고 아마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겠는가. 근데 실질적으로 2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실질적인 경기 침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관건 자체는 이제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통화정책 때문에 경기 침체가 빨리 예상보다 오른 거니까, 그럼 물가가 먼저 안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가 좀 완화적으로 바뀌면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뭐 더디게 진행된다든가 생각보다 깊이가 적어지면서 연착륙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 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소비자 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자체가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식료품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최근에 유가가 100불 아래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99불 정도 WTI 기준 거래되고 있는 쪽인데, 최근에 곡물 가격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맥을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1,400 뷰셀까지 가다가 지금 840불 뷰셀. 지금 현재 지금 원자재 가격은 조금 전에 봤더니 전반적으로 구리 가격이라든가 곡물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40% 떨어졌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까지 네. 이전 수준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유가도 그렇고. 그렇게 된다 한다면 현재는 아마 6월달 다음 주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6월달 CPI까지는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월달, 8월달부터는 물가가 정점 나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거의 임박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연준이 통화 정책을 좀 변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 한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 기조가 좀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최근에 경기 침체 때문에 약간 청와대 정책 자체가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대에 대한 그런 기대 부분에다가 이런 어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된다 한다면 9월 이후에 경기 침체 우려 완화로 인해서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반전하지 않겠는가 같은 전망인데, 일단 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일단은 경기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지금 침체 쪽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최근 들어서 연준의 긴축 정책이 좀 완화가 되는 시그널이 좀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컨센서스에 지금 나와 있어요. 본래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중립금리 수준 자체가 3.5%였거든요, 연말에. 근데 최근 들어서 6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3.5였는데 최근에 7월 1일 기준인데 네. 기준으로서는 3.4 아래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시점도 6월 24일 기준에서는 내년도 5월 달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쪽이었는데 최근에 7월 1일 기준에서는 3월 달로 앞당겨졌다는 거죠. 금리 인상 폭도 떨어지고 있고 금리 인상 시점도 먼 미래가 아니라 좀 더 앞서 끝낸다는 그런. 근데 아마 최근 들어서 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8% 가까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네. 보니까 2.9% 정도까지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3년 통화채 금자초 3.56까지 올라가다 최근에 3.4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물가만 잡히면 연준의 통화 이런 정책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은 이제 물가만 잡히면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지니까 경기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중요한 11월 8일 날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현재 보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38이에요. 그 바닥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1월 중간선거 때 참패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물가만 잡히면 어느 정도 정점이 나온다 한다면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 가지고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것들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는 그 시점 자체를 11월 달 중간 선거니까 물가의 정점 나오는 시점 자체가 7, 8월이니까 9월 달부터는 이런 어떤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나오면 경기 침체 속도 자체도 완만하게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도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는 여러 가지 경기 침체와 관련된 것들이 반영이 좀 됐고 향후에 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요인들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겠다. 그 정도로 우리 투자자들이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사실상 인정해야 하는 분위기이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선반영이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피크아웃의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지 또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현재는 경기 침체 국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고민을 해본다 한다면 네. 앞서 이제 시장은 충분히 경기 침체를 반영을 했다. 그럼 경기 침체 주가를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식시장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9월달 내지는 4분기부터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거든요. 이게 시장에서는 일부에서는 현재 시점은 경기 침체니까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바닥이 확인된 시점 자체는 3분기 말 내지는 4분기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4분기면 주식시장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정도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1,000포인트 정도가 최근 들어오면서 지지력이 확보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의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자로 고민을 하잖아요. 지금은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가 일단은 투자가 유리합니다. 왜? 일단은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침체가 될지 몰라요,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 경기가 침체가 되면 가장 직격탄을 맞거든요. 반면에 성장주는 어떠냐? 물론 경기가 안 좋으면 성장주도 영향을 받지요. 그렇지만 성장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아려워지게 되면 성장률 자체는 당초 예상보다 떨어지지만 그래도 역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가치주들이 급락을 했던 거, 맞아요. 성장들이 번양했던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약간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지만은 그래서 유리하다. 다만 어제 가치주들이 워낙 급락을 해버려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치주들이 빠질 가능성은 없지만은 그래도 성장주가 경기 침체 국면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업종으로 본다 한다면 코스피냐 코스닥 시장이냐 대형주냐 중소형 종목이냐 일단은 볼 때는 코스닥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이다. 이 부분은 어떤 측면이냐면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경기 후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기 후퇴기 쪽에서 뭐가 유리하느냐? 제가 저 주식시장의 4단계 배워야 산다 이 표를 제가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 쪽인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역금융 장세지 않습니까? 갑자기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고 있는 쪽이잖아요. 본래 시장 자체는 주식 4단계 자체는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푸니까 유동성 단계, 유동성 장세. 이 시점에서는 낙폭 과대주라든가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이 주가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아마 유동성의 피크가 작년도 1월 달에 FK 모멘텀이 나와서 급등 나올 때 그때 피크였거든요. 그때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떴지 않습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그때가 피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금리가 완만한 상승면 쪽에서 소재라든가 산업주들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게 전개돼 버린 거예요. 실적 장세가 전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지금 시장 자체는 현재와 같은 역금융 장세고 경기 수준으로 네. 따지면 경기 후퇴기로 적어봤던 거거든요. 이 경기 후퇴기 쪽에서는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금리는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섹터별로는 주도주는 뭐냐? 중소형 종목입니다. 이건 제가 표로 만든 게 아니라 주식시장의 이론적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중소형 종목장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중소형 종목들이 왜 이러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 꺾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벼운 종목들 움직이기 전개되고 또 현재 시장 자체는 시장의 내부적으로 수급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틀 동안 번당한다면 어때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보다 훨씬 강합니다. 어제 대형주가 급락했을 때, 그 전에도 그 전날인가요? 급등할 때 코스피가 1% 올라갈 때 1.8% 올라갈 때 코스닥 시장 3.9% 올랐고, 어제 주가가 코스피가 급락을 할 때 코스닥 시장은 덜 빠졌고, 오늘 비슷합니다. 네, 네.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중소형주부터 주가 빠지면서 신용 물량 자체가 상당히 가벼워졌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가 지금 주가 부진한 이유 자체는 이것 부분도 좀 보셔야 되겠죠. 대형주 공매도가 지금 급증입니다. 맞아요. 이 공매도 물량 자체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이 해당이 되거든요. 대부분 대형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역금융장세 쪽에서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종목 자체는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이익 전망 조정이 제한적인 기업.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앞서 있다시피 2차전지,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제약주. 이들 종목들이 제한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경기 침체 불안한 국면이기 때문에 네. PBR이 낮으면서 배당 수익이 높은 종목. 제가 지난주에 제가 표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또 네. 종목들이 투자 대상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이 지금 어떤 분위기로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느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느냐까지 진단을 해드렸고요. 잘 참고하셔서 드디어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씩 더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잘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이제 오늘 시장에서의 이슈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였습니다. 전망치는 살짝 밑돌았지만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주가도 올랐고요. 네, 그렇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가장 먼저 이제 실적 발표를 시즌에 가장 먼저 하는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먼저 발표를 하죠. 네. 삼성전자는 항상 개장 전 8시 반 이후에 하고 LG전자는 장 끝나기 앞서서 하는데 오늘도 딱 그 시간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체로 우리나라는 실적이 좋냐 나쁘냐를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또 향후 전망치까지 봐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네. 실적 좋냐 나쁘냐는 대체적으로 영업이익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만 제가 표를 좀 잡았는데 네. 일단은 보면 삼성전자는 가이던스가 최근에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14조 7천억 정도가 가이던스인데 14조 발표가 됐습니다. 당초는 하향 조정되기 전에 15조 2천억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의 증권사 예상 전망치는 가장 낮게 제시한 데가 제가 보기에는 14조 2천억이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높게 제시한 데가 14조 8천억이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낮은 거의 증권사 쪽에서 일부 증권사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14조 원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상치 대비해서 4.7% 더 하회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LG전자를 볼까요? 네. LG전자도 시장 예상치와 삼성전자 거의 비슷하게 마이너스 5.7%를 하회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자체는 네. 이건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와 실적 발표를 보고 이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삼아야 되는데 이게 예상 실적을 하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땠습니까? 주가가 두 종목의 시장을 주도를 했어요. 맞아요. 3% 예. 나왔으니까.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네. 국내 시장 자체는 여러 가지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과다하게 제가 반영되고 있다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쪽인데 예. 이게 이제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다는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에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선반영됐다는 겁니다. 일단 측면이고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한 것 자체는 삼성전자 주가 상승은 내가 종합주가지수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삼성전자가 종합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실적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가들 약 270만 주를 오래간만에 샀습니다. 기관 투자가들도 약 130, 40만 주 샀나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경우가 올해 들은 몇 차례 되지 않습니다. 5월 달에 한 번 있었더라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200만 주 이상 매수한 경우는 3월 중순 이후로 오래간만입니다. 예, 일단은 이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다. 일단은 코스 지수의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예. 삼성전자 실적이 외국인 투자가 주식 사기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가 네. 지수의 방향성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측면 자체는 또 이제 이것도 이제 지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실적 수준이 본격화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삼성 LG전자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한참 쉬었다가 일주 정도 쉬었다가 2주, 3주 정도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될 건데 자, 그러면 오늘 LG전자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가 강세가 보이셨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삼성전자는 그래도 주가가 빠졌지만은 LG전자는 최근에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도 동반 상승을 했어요, 막판까지. 자,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았는데 두 종목이 올랐다. 이게 실적이 반영됐다는 측면도 있는 거고, 그러면 향후에 다른 여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네. 2분기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어떻겠어요? 아, 실적이 이 정도 안 좋게 나와도 선 반영돼서 내 주식이 안 빠지겠다.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는 겁니다. 예, 투자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쵸. 예, 아,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급반등이네. 올랐네. 아, 시장에서 반영됐구나. 내 종목이 만약에 향후에 2분기 이후에 7월 중순에 실적이 발표가 돼도 안 좋게 나와도 주가가 안 빠지겠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갖고 계신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종합주가지수를 아웃퍼폼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진 않아요. 다만 저는 삼성전자가 워낙 상반기 동안 종합주가지수에서 부진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최소한 종합주가지수가 비싸게 간다. 앞서가지 저는 않는다고 봐요. 네. 예, 왜냐면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고 3분기 실적 자체가 무난하게 나올 거 전망이지만 그렇게 좋아지는 쪽은 아니거든. 불확실한 부분도. 예, 동조화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움직임 자체가 종합주가지수인데 실적이 반영돼서 오늘 주가가 올랐고 애군 수급이 좋았다는 점에서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 예, 그래서 삼성전자 대신 실적이 좋은 쪽이 뭐냐? 투자 아이디어로서는 부문별로 보게 되면 반도체가 견인했다는 측면입니다. 그럼 뭘 하냐? 투자가들은 앞서 중소형 종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 네네. 자체가. 삼성전자도 물론 괜찮지만은 투자의 수익의 기회는 반도체, 장비, 비메모리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LG전자는 뭐냐? LG전자의 주가는 최근에 약세면 쪽 올랐던 것 자체는 전장 부분입니다. LG전자 실적을 뜯어보면 아직 부문별로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LG전자는 가전 부분 자체는 그냥 무난했고 안 좋은 쪽은 TV 쪽입니다. TV 쪽은 거의 적자 나왔을 까 전망이에요. 그럼 TV와 관련된 부품 쪽은 안 좋지만 실적이 좋은 쪽은 뭐냐? 전장 쪽입니다. 전장이 30분기 만인가요? 뭐 흑자 전환했다 쪽이니까. 그리고 전장 작업의 수주 잔고가 64조 원이거든요. 네. 매출액도 시장 예상치보다 2조 원 정도 늘어났을 까 전망입니다. 그러면 LG전자 전장 사업과 관련된 부품 쪽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적으로 신성 델타테크라든가 네. 이들 종목들이 이제 중소형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LG전자는 전장 사업부이 좋아진다는 앞으로 시장은 충분히 상승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수와 움직임이 전개될 거고 삼성전자 실적 좋은 부분 자체가 반도체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쪽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채팅창에서 반도체 전망은 어떨까요? 반도체는 언제쯤 올라올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신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같이 좀 힌트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장 그동안 매를 굉장히 일찍 그리고 세게 맞았습니다. 이제는 그 상처를 조금씩 회복해야 하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새살이 솔솔 돋아나는 시장을 기대해봐도 될까? 조금씩 기대감이 생깁니다. 자, 이 시점에서 내 종목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운용형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질문 또 해결 도와드릴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또 확실한 진단으로 함께 도와드릴 거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얼마든지 좋으니까 자유롭게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어둘게요. 궁금한 거 전화 주셔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려보면서 여러분들 질문 해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채팅창에 많은 분들 오셨네요. 새파란 밤비님이 운용형님 얼굴 좋아지셨다고 장이 좋아지면 표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운용형님 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반등이 아직 좀 성에 안 차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실하게 빨간불 켜주는 우리 시장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계좌에도 빨간불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호님, 한 잔 대신에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 하셨는데 저도 요즘 그렇게 아이스크림이 땡기더라고요. 진짜 더워서 그런지 또 저는 원래 초코
초코를 잘 안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또 왜 그렇게 초코 아이스크림이 땡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이 좀 떨어져서 그러는 건지. 자, 그리고 서연서와 아빠님도 잘 오셨어요. 아기들 재우고 오느라 항상 늦게 오네요 하셨는데 육퇴하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육퇴 후에 이 소중한 시간을 투자의 신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로니의 입새님, 꽃방울님도 운용용님 하면서 등장하셨고 전정희님도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계속해서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농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좌에 대한 농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종목들 계속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출발할게요. 금목서님의 종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명신산업 올려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5,60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네요. 그러게요. 손절을 고민해야 하는 때일까요?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16,500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는데 이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어려운 고비는 넘겼다고 봐요. 이 종목 제가 작년도에 작년도에 아니라 올해 제가 상반기 1월달이니까 3월달에 아마 진단할 때 이거는 제가 그 1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주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사가 잘 나가다 작년 4분기 때 적자가 났거든요. 작년도에 92억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회사가 적자가 나면 일단은 일회성 적자인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가 다행스럽게 올해 1분기 때 실적은 영업이익이 218억 흑자 전환을 했어요. 이게 4분기 때가 약간 비수기 성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회성 비용을 좀 턴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있어요. 매출액도 증가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사가 이제 모멘텀 자체는 결국은 뭐냐면 그 과다하게 주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예사가 테슬라 관련 그 부품 차체 부품을 공급한다는 재료 때문에 테슬라 관련주로 떴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작년 8월 달에 아마 이때 아마 그 리비안 테슬라 관련 부품 종목들이 자동차 부품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다 해먹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종목이 그때 이제 고점 39,000원 나왔는데 3만 그동안 계속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테슬라 관련 부품이라도 일반 부품만 공급한다 하더라도 안 통합니다. 지금 실적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는 이제 펀더멘탈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은 앞서 이제 실적은 흑자 전환했고 전환했지만은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부진해요. 1분기 대비해서는 분기 대비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2분기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보니까 거의 15% 20% 정도 감소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지만은 성장하는 쪽은 아닌 것 같다.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현재 예사의 밸류로 따지면 PR이 지금 10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다른 여타 자동차 부품 종목과 비교해보면 싸지는 않는데 그래도 예산은 테슬라와 관련해 가지고 차체 부품, 그러니까 핫스탬핑인가요? 차체 가볍게 하는 그 약간의 기술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주가 좀 많이 좀 떨어졌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15,000원대가 지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 종목이 주가 떨어진 이유 자체가 저는 최근에 이제 중소형 종목들을 볼 때 신용융자 잔고 자체가 얼마만큼 감소했는지 그거 보고 또 앞서 이제 공매도가 관련된 종목이면 공매도 대차 잔고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그거 보거든요. 근데 회사가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거의 다 본래 많이 없었고 주가 많이 떨어지면서 미리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다만 이 종목이 보시면 대차 잔고가 상당히 많다. 대차 잔고가 많다는 자체는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를 치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보시면 대차 잔고가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잔고가 320만 주인데 자 보시면 이게 빨간 걸 치면 빨간 겁니다. 조금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근데 대차 잔고가 이 예사 거래량 자체가 지금 하루에 20만 주도 안 되는데 대차 잔고가 350만 주대에서 지금 이제 주가 떨어지니까 아마 대차 잔고 주식을 빌려놨다가 공매도 치기가 쉽지 않으니까 많이 떨어져서 그냥 일부 취소한 것들이 상한이 좀 되면서 310만 주 정도까지 320만 주까지 떨어졌어요. 350만 주대에서 320만 주 정도 10% 정도 떨어졌는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예상의 하루 거래로 봐서는 많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 치겠다는 겁니다. 현재 가격은 싸니까 더 이상 안 치는데 그래서 취소를 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2만 원이라든가 올라오면 또 대차 잔고 칠 거예요. 공매도가 치요. 잔고가 지금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상승이 제한적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목표 자체를 일단 기술적으로 봐야 되겠죠. 매수 가격이 25,600원이네요. 네. 일단은 2만 원대까지는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2만 원 정도, 최근에 배차 장구가 2만 원 아래에서는 그렇게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2만 원 넘어가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 자체가 아마 2만 500원, 2만 700원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25%니까 뭐 추가 매수는 약간 5%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약간 그러면 매수 단가가 아마 2만 3천 원, 4천 원까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으로 해서 반등 목표는 2만 원 정도까지 실적은 이제 적자에서 작년 3월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 상태니까 주가 하방은 지지가 될 것 같고 반등 목표만 2만 원 정도로 보면 적정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명신산업 어려운 고비 잘 지나오셨습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가 지금 차트상으로는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2만 원 반등 목표가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녀님께서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랑 주식 농사다라는 댓글도 날려주셨는데 주식 농사만큼은 투자의 신이 좀 확실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세요. 그 농사에 저희가 아주 비옥한 비료와 비와 햇빛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종목이 조금 느리게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기회를 또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종목 올려주시면 눈에 더 잘 띌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진단, 당첨의 기회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반겨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까요?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진 다이아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1,800원에 15%입니다. 네. 일진다이아 5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이 좀 큰 구간인데 어떤 점을 좀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아직까지 이거를 갖다 일이 많이 내려올 때까지 손절을 못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추가 매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한번 앞으로의 대응 방법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박준현 네, 운용연님과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5만 원대 사셨으면 거의 글쎄, 작년도인가요? 작년도 네네. 이전에 사셨죠? 작년도 사셨나요? 작년도 9월 달에? 그 네, 이전에 이게 사셨죠? 네네. 오래됐죠? 2020년도에 사셨죠? 네,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저도 5만 원대부터 사서는 안 되는 주식. 이건 수소 연료 탱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할 때, 향후의 성장성 관련해서 당신이 이슈가 됐던 것 자체가 2차 전지하고 수소 연료 탱크, 수소차가 상당히 시장에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더라도 2차 전지가 먼저일 거고 수소차는 먼 미래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025년도 이후다. 그리고 2025년도에 현대차가 그래도 수소차 시장에서 가장 앞선 쪽인데 202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대차가 수소차 생산 목표 자체가 50만 대였거든요. 그나마 지금 최근에 주가 목표가 자체가 현대차가 수소 차 생산 영시적으로 지금 잠깐 중단했잖아요. 얼마 나왔거든요. 최근 몇 개월 전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일단 다이아 같은 경우는 수소차 연료 탱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50만 대 생산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50만 대 생산해서 수소 연료 탱크가 들어간다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돈이 되겠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현대차가 기아차가 1년 생산 캐파가 800만 대인데 800만 대 생산해서 일부 자동차 부품 회사도 이익 못 낸 기업들이 많은데 수소차가 25년도에 간다 한다 하더라도 50만 대 생산하는데 네. 50만 대 생산하는데 일진 다이아가 수소 연료 탱크에 독점적으로 100% 공급한다 하더라도 50만 대가 얼마만큼 돈 되겠느냐. 돈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테마였다는 거죠. 네. 지금도 이제 그런 유형의 종목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2년, 3년 됐어도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딱 정체거든요. 2020년도에 1,700억, 작년도에 1,800억. 예, 그다음에 올해 1분기 때 매출액이 300억인데 작년도 1분기하고 매출액이 똑같거든요. 예, 대만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조금 증가가 됐는데 올해도 대체적으로 단기 수익은 작년도도 수준 될 거예요. 80억 정도 좀 되는 건데 80억이면 지금 주당 EPS가 600원이니까 600원이면 현재 주가 많이 떨어졌지만 PER 30배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PER 30배면 하다못해 지금 2차전지 관련 양극재 관련 종목도 지금 이제 주가 떨어져서 30배 정도까지 떨어진 건 맞습니다. 30배, 35배 정도까지. 그러면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지금도 나아요. 같은 수소차 관련 종목들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주가가 그래서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모멘텀 부각되기도 어렵고 산다 한다 하더라도 부품을 사는 게 아니라 연료전지 쪽에 낫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순위 자체가 수소차냐 전기차냐 얘기할 때 전기차를 지금도 사야 되는 거고 소재 쪽에 사야 되는 거고요.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소차 내에서도 부품지를 살 거냐 연료전지를 살 거냐 연료전지를 살 거냐 연료전지를 사야 되는 거고요. 예. 화산모태 주가 비싸지만 두산 푸얼셀 같은 거 그런 쪽 사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저는 지금도 두산 푸얼셀들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측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일진 다이아는 어떠냐? 일단은 주가가 가기 힘들어요. 주가가 아니고 계속 박스권인데 오늘도 코스닥 시장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 최근 들어 거의 움직임이 없잖아요. 주가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또 실적 장세도 아니고 또 역금융 장세도 역금융 장세 속에서 이런 것들은 더 소외를 받을 수밖에 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51,800원대고 저희 지금 뭐 3분의 1 토막 되는 수준이라 이거 제가 매도하기로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24,000원대 정도가 목표 주가인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지금. 그래서 주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하다못해 저는 산다 한다면 이게 수소차 연료 탱커 관련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뭘 사야 되느냐? 그것이 사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한다 한다면 효성 첨단 소재를 사라고 싶어요. 같은 수소 연료 탱커 관련해 가지고 같은 소재 쪽인 회사에 이 회사가 PER이 7배까지 떨어졌거든요. 앞서 30배잖아. 주가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 산다 한다면 일찍 다이아는 그대로 놔두시고 오히려 효성 첨단 소재를 사가지고 물타기를 해가지고 빠져나간 전략도 그에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주가도 같이 많이 빠졌으니까 매매한다 한다면 이 종목이 90만 원대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90만 원대에서 36만 원이고 이 회사가 성장성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같은 소재 쪽이니까 그럼 부품이고 뭐 이 회사도 수소 연료 탱커 관련해가 첨단 소재 기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추가 매수는 그냥 일진 다이아는 24,000원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가져가시고 산다 한다면 오히려 효성 첨단 소재 쪽을 공략해 보는 게 그래야지 포트폴리오 다변화 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좀 권해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일진다이아 조금은 속상하시겠지만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때문에 비중을 더 늘리지 않는 쪽으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24,000원대까지 반등 좀 기다리시고 이 종목의 손실을 또 다른 종목으로 채워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좀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네. 그러면 네. 이거를 24,000원까지 가는 그 시간은 많이 걸리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봐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더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같이 비싼 수기에 빠졌는데 그냥 다른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빠진 종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실적도 안 좋은데 빠졌다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 7만 원대에서 많이 빠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실적을 많이 보는 쪽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6월 달부터 빠졌긴 했는데 일단은 2만 원대, 23,000원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맥시멈 자체가 24,500원이니까 최근에 6월 달부터 좀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워낙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져가시면 되지 않겠는가. 네,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단해 드린 거 참고해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일진 다이아 진단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세요. 아름다운 날들님 잘 오셨습니다. 살련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현경님, 그리고 김성모님, 미스터리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매수 문의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송원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날들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29,000원에 비중은 7% 보유하고 계세요. 몇 년째 들고 있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850원에 거래를 마쳤고 29,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년째 들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더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최근에 또 주가가 좀 가파르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손실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 종목은 어떻게 전망 어떨까요? 예, 몇 년째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월봉을 봤는데 네. 2018년도 19년도에 사셨네요. 아, 그때 그래요? 보니까 32,000원대까지 간 것 같은데 예, 32,000원 갔던 걸 저도 자, 이 종목은 제가 추천하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도 이제 하악업종 살 때는 이 종목하고 제가 이제 중소형 종목 이수학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네. 실적주로서 하악업종 NCC 계열의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는 사서는 안 된다. 예, 뭐 지금도 저는 산다 한다면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보다는 송원산업 사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주가는 안 빠졌어요. 그냥 월봉으로 본다 한다면 다른 거 봤더니 우리 청자님 이제 2018년, 19년에 샀는데 롯데케미칼이 당시에 보니 40만 원이었네요. 그 당시 하악업종이 좋을 때. 예, 근데 롯데케미칼이 지금 18만 원이니까, 예, 18만 원이니까 네. 그래도 롯데케미칼을 샀으면 더 빠졌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최근에 얼마까지 갔어요? 28,000원까지 28,000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청자님이 29,000원에서 사셔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기다렸던 것 본전 같은데. 딱 맞추려고. 예, 근데 비중이 7%지 않습니까? 네. 무타기를 하셔야지 돈이 없으셨는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송원산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어떤 회사냐면, 산화방지제, 안정제 회사거든요. 이게, NCC 회사들이 폴리에틸렌, 폴리플로펜, 관련된 석유화학 합성 수지 제품을 만드는데, 그걸 이제 첨가제 성격, 안정화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첨가제 성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산화방지제 세계 1위가 바스프예요, 독일에. 그 회사가 50% 정도 좀 될 거고, 그 다음에 송원산업이 아마 시장 점유율이 25% 정도 될 겁니다. 두 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70%대니까 거의 과점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 단합이 좀 되는 거고.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이 지금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가 안 좋은 이유 자체가 물론 수요 부진도 있지만은 수요 부진도 있고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니까 원재료 가격인 납사 가격은 급등하고 제품 가격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약세고 그때 안 좋고 여기다가 또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라든가 공급 과잉 물량들이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근데 송원산업의 산화 방지제 자체는 수요 공급 물량 자체가 타이트한 상태에다가 공급 물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증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품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산화 방지제 수요는 오히려 더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황이 안 좋아도 오히려 공급 물량이 증가돼도 좋아질 수 있는 회사가 송원산업의 산화 방지제예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 같은 경우 실적이 반토막 하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 적자가 2천억, 3천억 나다가 적자까지 나더라도 남국면 쪽에서 지금 송원산업은 어떠냐 실적 전망치를 좀 보이게 되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지금 석유화학 회사들은 지금 실적이 곤두박질 치는데 송원산업은 보시다시피 2020년도에 680억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1,000억, 올해 2,000억 더블 드러납니다.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토막 까질 때. 그래서 주가는 지금 PR이 3.2배에 주가가 엄청 쌉니다. 그래서 뭐 경기가 안 좋아도 예상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커요. 이런 종목은 앞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경기가 안 좋아도 이익 성장 자체가 감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은 사야 되죠. 이 비중이 7%잖아요. 주가 내려왔습니다. 19,000원, 2만 원에서 좀 사세요. 저도 한 3%라든가 5% 사셔가지고 네.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매수 단가를 5% 정도 사게 되면 매수 단가가 한 2만 3천 원 정도까지 떨어지겠네요. 2만 2천 원, 3천 원 정도. 그렇죠? 그럼 이거는 2만 5천 원까지 빠르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3만 원 이상까지 넘어가야 되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해도 좀 되지 않겠는가. 매수 이럴 때 하세요. 이럴 때 주가 이럴 때 사셔야지. 네. 그렇죠? 주가 한참 올라갈 때 24,000원 올라갈 때 사시면 되는 거고 3% 5% 정도 더 사셔가지고 물타기를 하셔서 최소한 이거는 시장 조금 안정 찾으면 24,000원까지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른 이 방송 거 수익 살 거 어떤 살 거 종목 고민하고 계신 분은 이거 뭐 저는 뭐 적극적으로 권해 좀 드리고 싶다. 주가 자체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송원산업입니다. 지금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 또 시청자님 역시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꼭 수익 타이밍 놓치지 말고 꼭 수익 챙기시길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송원산업까지 해서 오늘의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장한 우리 미국 시장은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1%대 강세로 출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내일장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내일장 시장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운용위원님, 저희 내일은 어떤 포인트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전체 시장은 제가 항상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시장 자체가 지금 2,300포인트대에서 계속 지금 등락 구간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일단 저는 이렇게 봐요. 나스닥 시장은 제가 언급했던 대로 제가 거의 한 달 전에 제가 11,000포인트 정도는 지지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잠깐 1,500 정도, 하루트 정도 내려왔지만은 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스닥 시장은 지금 11,000포인트는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11,300까지 올라와 있는데. 네. 근데 그 시점에서 우리 시장 자체는 나스닥 시장은 거의 한 달, 두 달 가까이 11,000포인트 사이에 등락인데 우리 시장은 그 사이에 코스피 기준에서 2,600에서 2,300까지 내려왔어요. 우리 시장이 과다하게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은 경기 침체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마이너스 성장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재 1분기 때 앞서 미국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마이너스 1.6% 역성장이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현재 1분기 GDP 성장률이 0.6입니다. 2분기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올해 연간 GDP 성장률 아직까지도 2.4% 정도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미국 시장은 역성장인데 주가가 우리보다 더 탄탄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과다하게 빠졌는지. 예, 우리나라 특히 가치 성격이 강한데. 예. 그래서 나스닥은 대부분 이제 저점을 확인한 것 같고요. 거의. 코스피는 지금 2,300포인트 저점 확인 가정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얘가 오늘 제가 잠깐 근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등하고 외국 매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환율이 오늘 어제 1,310원 정도까지 찍었다가 오늘 환율이 1,300원 아래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근거를 본다 한다면 2,300포인트 전후 엊그제 2,277, 8까지 내려왔었는데 2,300포인트 전후가 저점이 확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마지노선으로 보는 종합주가 저점 2,260에서 80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2,278까지 내려왔는데 쉽게 우리 시장 자체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한 자체는 수급 요인이 가장 컸고 여기다가 개인 투자가 투자 심리 자체가 워낙 유치되다 보니까 과다하게 빠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2,300포인트 전후의 저점 확인 과정이다. 확인이 거의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시장 전략은 제가 앞서 뭐 똑같습니다. 앞서 있던 시장 전략 자체는 이제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우위다. 그렇지만 가치주가 이제 가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경기 침체가 좀 완화가 된 시점에서는 가치주가 빨리 갈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일단 물가가 정점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발표는 안 됐지만은 유가라든가 고물 가격이 급락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는 분명히 정점 찍었어요. 발표는 안 됐지만. 그러면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9월 달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살려야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이 중요하지만 투자가들이 느끼는,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 자체는 경기가 중요하거든요. 먹고 사는. 경기를 살려야 되는 쪽으로 바뀔 거예요. 그 시점에서는 저는 9월 달부터는 상승을 하는데 그 시점에서는 가치주가 또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떠냐? 성장주가 상대적인 우위다. 근데 성장주라고 해서 무조건 낙폭과대주, 성장주, 바이오, 제약주 사서는 안 되는 거고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들. 물론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실적을 떠나서 일단 어느 정도 2,430 정도까지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함께 동반 올라옵니다. 이제 그리고 2,400포인트 이상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낙폭과대의 수준이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약간의 이제 실적 좀 떨어지면서 그런 종목들이 부각이 좀 되겠죠.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형주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었죠. 공매도 물량들이. 공매도 물량이 거의 6월 초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50% 가까이 6월 말까지 한 달 동안 50%가 늘어갔거든요.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는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이 대상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본다 하면 중소형 종목들이 거의 매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 하락 국면에서 거의 반대 매매 물량들이 거의 다 나갔어요. 팔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래량 가지고도 중소형 종목들은 탄력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전개됩니다. 많이 빠진 것 깔고 올라간다. 그래서 중소형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반등 탄력이 강화되지 않겠는가. 다만 중소형 종목들은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되겠죠. 또 경기 침체 국면에서 만약에 기업 내용이 안 좋은 종목 가지고는 네.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는 그렇죠.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은 일단은 IT가 지금 시장은 제가 그 상반기 때 부진했던 종목이 하반기 때는 좋습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이 자체가. 상반기 때 올해 상반기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리뷰를 해줬잖아요. 그 맞아요. 주요 업종들. 네네. 가장 안 좋은 쪽이 뭐였습니까? 이쪽에 있는 게 서비스 업체, 인터넷 쪽. 그렇죠. 그 다음에 IT, 전기전자. 그쪽이 안 좋았죠. 그래서 그것들 종목이 지금 최근 들어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반면에 상반기 때 강했던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 정유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그러네요. 가스공사라 종목들은 네. 안 좋거든요. 네.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서 IT,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경기 관련 종목들은 순환매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철강주가 상대적으로 하면 내일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해서 철강주가. 그 다음에 해운 업종은 지금 진짜 괜찮아요. 컨테이너 업종 지수가 경기 관련 종목이지만 거의 4,200대에서 장기간 유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해운 중심으로 해서 HMM이라든가 그 다음에 페노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TK 케미칼 같은 게 해운 회사라 했지 않습니까? 네. 괜찮을 것 같고요. 주가도 싸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는 안정성이 있는데 기대 수익은 낮습니다. 방어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안 빠졌기 때문에. 현대차 기준으로 제가 18만 5천 원이면 네. 단기적으로 돌파하기 어렵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은 괜찮은데 다만 방어적인 종목 쪽으로 본다면 안정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현재 국면적인 실적 감소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차 전지 여전히 관심이 있고 같습니다. 조정받아서. 오늘 주가 좀 쉬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IT 쪽에서는 IT 소부장이 유리하죠. 소부장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지만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체크해 드렸는데요. 시장에서 또 한 번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또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서 기회를 잡을지도 고민이 커지실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해답은 또 일요일 저녁에 만나는 온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에도 준비되어 있고요. 7월 10일 일요일 저녁 10시 시장을 이기는 전략에 대해서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또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박준현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